오늘 범일환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선진국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 가운데 선진국 담당하고 계시는 황숙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오늘 나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선진국 투자 전략으로 갑진 한 해 만들기. 갑진년이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라임을 맞춰서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선진국에서 또 값진 수익이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빅테크가 동반해서 크게 상승을 했죠. 배경이 뭘까요? 올해 S&P 500 지수는 연간 24%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5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올해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좋은 시장이었는데 업종별, 종목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 매그니피션 7이라고 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 7종목이 S&P 500 지수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두 종목이 전체 지수 상승의 절반가량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가 나머지 상승 기여도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즉 올해는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증시 차별화가 나타났는데요. 연초 이후 시작된 AI 랠리가 빅테크 동반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챗GPT의 등장으로 상용화 기대가 확산이 되고 이와 관련해 기술 우위와 투자 여력이 있는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빅테크들의 핵심이었지만은 그 뒤에는 사실은 고압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재정 정책의 선별적인 유동성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자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한 모습을 미국장에서도 보였네요.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도 뭐 상반기에는 배터리,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뭐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배경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올해였는데 이런 기술주의 큰 성장이 AI를 비롯해서 크게 부각이 됐고 엔비디아가 뭐 그 실적으로 또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매그니피센트 7이 올 한 해 S&P 500을 이끌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스닥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고압 경제 여파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 내용을 알아볼까요? 이 고압 경제란 얘기가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미국 경제를 좀 돌이켜보면요. 2019년 이전까지는 이제 저성장과 저물가가 사실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이 시작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는데, 이때 해보지 못한 침체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경제가 정상 성장 경로까지 회복을 하는데 약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큰 경기 충격의 문제는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유발한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 성장 경로까지 훼손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던 게 이제 고압 경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 옐런,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경기가 과열이 되거나 침체에 빠질 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표는 경제 진폭을 최소화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면 경제가 추세적인 성장 경로에서 벗어난 딱 그 정도 이탈한 만큼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압 경제에서 말하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경기가 추세를 크게 벗어난 침체에 있을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제 정상 성장 경로까지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과열을 유발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과열 상태에 놓여서 일시적인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경기가 중장기 성장 추세까지 영향을 준 걸 예방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그 고압 경제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2020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경기 충격이 나타났었고요. 처음엔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라고 말로 표현되는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에 먼저 나섰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은 2021년까지의 증시 상승, 전방적인 유동성 효과를 주면서 모든 증시가 동반 상승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는데요. 비슷한 시기 같은 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행정부 상원 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 이제 2016년에 고압 경제를 얘기를 했던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재정정책도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과열을 유발하기 위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비를 부양하는 중심으로 재정정책들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따라 이제 증시도 조정받기 시작을 했죠. 재정정책도 이제 성격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는 소비부양책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22년 이후에는 투자 사이클 중심으로 부양책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칩스 법안이 작년 8월에 통과가 되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재정 정책들은 일부 산업에 선별적인 유동성 효과를 주면서 시차를 두고 이제 2023년 빅테크 중심의 증시 차별화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전에 또 비둘기파 연준 의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그 전에 고압 경제론을 펼쳤던 것이 어떻게 재정 정책에 녹여졌을까요? 투자를 유발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한 것일까요? 처음엔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이제 노동시장이 워낙에 침체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쪽에서 일시적으로 과열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압력을 유발을 하고 노동시장의 과열을 유발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재정정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화정책도 이제 돈을 푸는 것처럼 역할을 했지만 재정정책도 미국 4인 가구당 연간 한 원화로 치면 한 1억 정도의 현금 보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재정정책이 2020년과 2021년에 펼쳐졌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고압 경제를 유발했었던 게 지난 최근 4년간의 재정 정책의 골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압 경제론이라는 그 논의가 없었던 나라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지원금을 많이 풀긴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많이 풀었군요. 유럽이나 한국 대비해서 미국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와는 좀 차별화되는 수준의 지원 정책들이 있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네, 2008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이제 미국발 위기였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유럽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지면서 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라오나라는 그 물가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 위기를 활용해서 좀 더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고압 경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 쪽에서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는 올 한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했지만 이제 연착륙 얘기가 나오니까요. 실제로 내년에 경제가 연착륙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도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년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모멘텀은 둔화가 되겠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상단은 5,000포인트 이상까지 열어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소위 매그니피션 세븐이라 불리는 빅테크들이 좋았는데 내년 전망을 그래서 두 가지 기준에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좋았던 빅테크들이 계속 좋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소외된 나머지 주식들 중에 누가 좋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주도주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주도주였던 빅테크는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유발한 선별적인 유동성 효과가 올해 상반기 빅테크들의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면 내년은 정부 영향은 줄어들긴 하지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AI 산업을 개화시킨 이후에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누가 더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따른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2.5, 1.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를 하는 게 소비인데 이러한 소비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경기 모멘텀은 올해보다 약해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투자 사이클은 반등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빅테크 내에서 소비재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고 투자와 관련한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더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렇듯 빅테크 내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올해보다 약하지만 투자 사이클에 따라 계속 돈을 버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올해 성과가 부진했던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좀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는 소외주 중에서 투자 기회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에서는 이제 산업재 중심으로 시클리컬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내에서 투자 사이클이 부각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더 유망하게 보시고 애플보다는 이쪽이 더 유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시클리컬 가운데서 소외주 가운데서도 산업재 중심으로 부각받을 미국 내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내년 미국 증시에서 테크와 시클리컬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소외주 반등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요 배경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 사이클의 반등입니다. 예. 경기 사이클은 보통 이제 투자 사이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중에 이제 가장 이를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최근에 선행 지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제조업 지표 내에 있는 신규 주문 지수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표 중에는 미국 제조업, 도매, 소매 재고의 2차 미분값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올해 2분기 저점 이후에 이제 반등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재고 투자 사이클의 반등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업사이클 구간이 시작이 되면 평균적으로 14개월 동안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내년에 업사이클 구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재고 사이클의 업사이클 구간별로 S&P 500 업종별로 이제 그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성과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에너지, IT, 산업재, 금융과 같은 시클리컬 업종들이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고 사이클 하면 이 미국은 소비 국가다 보니까 재고를 쌓기 시작하면 아까도 14개월 연속까지 이 사이클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재고 사이클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국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소규모 이제 개방 경제 국가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수출 사이클의 반응도 이러한 이제 재고 투자 사이클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어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사이클도 뭐 올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미국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에서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프닝 때 올해 지수 대비 좋았던 업종 가운데서 뭐 2차 전지, 철강, 반도체, 자동차는 뭐 이쪽은 워낙 이제 주도주 쪽이었고 기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계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국내 기계 업종도? 국내 기계 업종이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투자 사이클의 사실 핵심이 또 기계 업종이기 때문에요. 예.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네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이클들이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분석을 하셨나요? 네, 대선 관점에서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중 관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11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정말 모처럼 만나서 미국에서 회담을 했는데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줄 알았더니 대만은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 얘기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계속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관세 얘기까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예,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한 그 중국의 전기차와 부품 관련해서 관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계속 그 반도체 쪽에 배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또 광물을 가지고 계속 수출 금지 조치 같은 것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미중 관계는 온탕일지 냉탕일지 예측하기 참 쉽지 않지만 증시의 영향력까지 알아본다면 어떤 내용이 포인트가 될까요? 저는 이제 최근 이제 미중 관계를 보시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약간의 그런 온탕냉탕 반복하고 있고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관계가 악화가 되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9월, 10월부터 약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분위기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서의 경우에는 이제 대만과 관련한 중국의 그런 발언은 사실 원론적인 얘기였고,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게 저는 어느 정도 수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대만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시점을 앞두고 이제 군사적 충돌을 이제 테일 리스크로 생각하는 이런 시각들이 일각에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최근 흐름과 별개로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는 이제 내년에 주요 이벤트를 방금 언급하셨던 그 대선을 주요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1960년 이후에 재선에 도전했던 대통령 후보들의 당선 여부는 어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기 4년차 경제 성장률이 임기 1년차 경제 성장률을 넘지를 못하면 모두 재선에서 실패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게 2021년이었고요. 이 당시 미국 경제 성장률이 5.9였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가 역성장했었던 그 기저효과가 반영된 수치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2021년에 2년 평균,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1.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기도 했지만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저희가 1.5 정도 보고 있고 글로벌 IB들도 1%대 초반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낮네요. 네, 맞습니다. 재선 실패 가능성. 그래서 이제 예. 다른 대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른 변수들이 더 많지만 네. 딱 이 잣대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예측되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미국 경제를 보면 재정 적자 부담 때문에 재정 지출을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하기는 어렵고, 이제 통화 정책의 경우에도 통화 정책 정상화 관점에서의 금리 인하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가 되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추가적인 인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통화 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경기 부양 카드로는 이제 그런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첨단 기술과 관련한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그런 입장은 거의 이제 일관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에서 좀 비껴난 어젠다들 다른 부분에서의 관세를 조금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물가라든가 경기 부분에서 추가적인 안정화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이런 무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분쟁을 이제 유발했었는데 그 당시 보면 7월에 미중 분쟁이 시작이 되었고 10월부터 격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간에 약간의 휴지기도 있었고 하지만은 한 2019년까지는 어떤 미중 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트럼프조차도 대선이 있었던 2020년 1월 있었던 해 1월에 미중 1차 무역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이제 대통령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과 중국과 이제 대결 구도보다 화해 구도로 가는 게 좀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 좀 더 이제 무역 분쟁을 돌이켜 보면요. 미중 분쟁이 이제 완화되었던 시기에 주가의 반응을 좀 이제 돌이켜보면, 스타일 측면에서는 성장주와 퀄리티 팩터가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IT, 산업재, 금융업종이 아웃퍼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성장주 퀄리티 하면은 성장 잘하는 쪽과 그리고 우량한 맞습니다. 주식 쪽이고요. 그리고 업종의 IT, 산업재, 금융, 미중 화해 시기의 특징 업종이었는데요. 수익률이 좋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벤트 미국 대선, 과거 이벤트 당시 주가가 어땠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이 과거 경험상 미국 증시가 대통령 선거에서 받는 영향력들 좀 체크를 해 주시죠. 과거 경험상 미국 증시는 정권 변화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미국 정치 구도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이 있고요. 각 정당별로 선호하는 업종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공화당 바스켓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업종들에 해당을 하고, 민주당 바스켓에는 IT,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이 이제 해당을 합니다.
이런 이제 추세는 역사적으로 어떤 산업이 어느 정당에게 더 많은 기부 부금을 내고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네. 추세적으로 산업별로 선호하는 이제 그 정당별로 선호하는 산업군이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정당별 바스켓의 주가 차별화가 대선이 이제 보통 연말에 있잖아요. 그 연말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이미 이제 지지율 차별화에 따라서 이미 바로바로 반영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의 대선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S&P 500 업종별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승리했던 해에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었고 그 대선 결과가 있는 다음 해의 주가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았었다라는 게 과거의 경험입니다. 최근 사례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2020년의 경우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그 당시 격돌을 했었는데 2020년 6월을 전후로 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민주당 바스켓이 공화당 바스켓을 추세적으로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2016년 사례도 좀 비슷한데 2016년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차트에서 보시면 거의 모든 시계열에서 클린턴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6년 8월을 전후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클린턴의 지지율이 역전된 구간이 확인이 되는데, 저 때가 뭐냐면, 당시에 트럼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실제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최종 후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지율 역전이 나타났었고, 그에 따라 우측 차트를 보시면 저때 이제 민주당 바스켓이 언더퍼폼하기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11월 이후에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민주당 바스켓이 크게 언더퍼폼하는, 그리고 시장은 오르는데 민주당 바스켓은 언더퍼폼하는 네.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율 흐름을 잘 보셔야 내년도 미국장에서는 수익률을 맞습니다.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누가 나오든지 간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색채가 뚜렷하게 산업군별로 그 지지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주 후보자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어젠다와 공통 어젠다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대선을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각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을 토대로 산업 측면에서 어떤 구도로 이제 대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정당별로 지지율 높은 후보는 트럼프와 바이든이고요. 이들의 대결 구도를 가정해서 각 정당이 지지하는 산업과 견제하는 산업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2016년과 2020년의 공약들을 토대로 정리를 했고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새롭게 내놓고 있는 공약들은 따로 없지만 올해까지 이어졌었던 첫 임기에 있었던 정책들과 2020년 대선의 공약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먼저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와 에너지뿐입니다. 네. 바이든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선호하고 트럼프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통 에너지 산업을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양당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산업은 빅테크, 첨단 기술, 인프라, 우주항공, 모빌리티 이런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정당별 지지율 변동성에 따라 서로 대립하는 산업을 롱숏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대선 변동성을 해지한다는 관점에서는 공통 어젠다에 포함이 되는 이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립하는 산업 관점에서는 이제 IRA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IRA를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미 공화당을 지지하는 일부 주에서는 관련한 이제 산업에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IRA를 폐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서 해당 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선 지지율과 관련해서 양당이 대립하는 산업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공통 어젠다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빅테크는 지지율에 관계없이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의지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을 전후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이후부터 미국의 연방정부 R&D 예산이 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새롭게 편성이 된 그런 이제 어떤 산업들의 그 새로운 R&D 예산들이 편성이 됐느냐, 뭐 AI, 반도체, 양자기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술들에 대한 그 정부 주도의 R&D 투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제화를 한 게 이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이 계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빅테크의 주도주 지위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뭐 신도시 건설 공약이라든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프라 산업도 공통 어젠다로 좀 볼 수 있겠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UAM 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을 내년에 주요 테마로 보고 있는데, 네네. 두 후보 모두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공약을 좀 내놓고 있어서요. 이런 테마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통 어젠다에서도 내년에 답이 나오네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 큰 틀에서 변화 없을 걸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 관련해서는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바이든이 어떤 경제 관련 추가 공약을 내세울지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올해 선진국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내년에는 이제 올해 좋았던 빅테크 중심의 시장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내에서는 기술주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와의 차이점은 기술주 내 차별화가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종보다는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빅테크 이외에 관심 가져야 될 산업은 투자 사이클의 업사이클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재 중심의 시클리컬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에 내년에 핵심 이슈로 미국 대선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통 어젠다와 대립 어젠다를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대선 변동성에서 해질한다는 측면에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빅테크나 인프라 관련 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UAM, 모빌리티 이런 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변동성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숙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